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얼굴도 낯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일단은 이번에 시험들 잘 보셨나요? 무역실무 저는 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수출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썼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히 저거를 다른 학원에서 강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잘 쓰신 분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에서 수출보험은 크게 변별력을 가르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사실은 그 2번 있잖아요. 포페이팅이랑 팩토링 부분을 좀 잘 쓰시는 게 어쩌면 점수를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단 보고 있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송금 결제 방식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5번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대외무역법상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무역실무 기본서를 보시면 따로 다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은 다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 의무화라는 부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도 자본거래에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법이랑 시행령이랑 규정을 다 물어보는 부분이었어요. 네, 어쨌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였죠? 자본거래 신고 등의 예외 거래 종류라고 하는 게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잘 쓰신 분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평을 말씀드리면은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점수를 잘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1번에서 수출보험을 잘 못 쓰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쓰긴 잘 썼는데 과연 내가 남들보다 잘 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썼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문제를 좀 많이 벗어나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랑 보험에서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ICC 중재규칙을 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고, 보험도 아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ICC 2009도 안 나왔고, 어쨌든 협약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되게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험 보시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앞으로는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협약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겠다라는 방식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시험에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정말 모르겠다라고 느낄 부분은 사실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이제 쓸 때 내가 남들보다 얼만큼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아마 실력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서는 과락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대신에 이제 잘 쓰신 분들은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50점에서 60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그쪽에 많이 몰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30회 때 시험을 봤었고 합격을 했어요. 그때도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꼈는데 막상 시험을 때 보니까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70점 나는 분들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거의 50점대, 60점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결과 끝난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사실 합격자분들하고 한번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합격을 자신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나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 발표했더니 합격했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물론 이번에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바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때 가서 보면 될 겁니다. 결과 같은 게, 충실하게 썼다고 한다면, 사실상,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봤더니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거절이나 지급 불능과 같은 신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출업자는 수출 대금 회수 불능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상거래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국내 거래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업 위험도 있고요. 나와 있는 신용 위험도 있고 뭐 비상 위험 등등 해서 뭐 환율 변동 위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신용 위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보험뿐만이 아니라 그냥 무역 보험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결제 방식 중에 하나로서 금융 기법 중에 하나인데 팩토링이라는 방식하고 포페이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좀 극복해 보자라는 방안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만 나타나 있는데 사실 다른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용장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일치하는 제시라는 것에 대해서만 대금 지급해주기로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 어쨌든 제시만 잘하면 대금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말하시면 되는데 일단 서 부분에서는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50점이라고 되어 있고 1번에서는 15점, 2번에서는 35점 이렇게 점수가 딱 명확하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문제별로 몇 점 배점을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나와 있었지 지금처럼 딱 배점을 주고 시작하는 부분 별로 없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느끼실 게 뭐냐면은 서랑 결 부분에서는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서랑 결에 점수를 안 줘도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명확하게 1번에서 15점, 2번에서 35점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서랑 결에 점수를 안 줘도 사실 무방한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서, 결보다는 본문에 더 충실하셔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서랑 결을 썼을 때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되는 내용을 썼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라면은 일단 서를 쓸 것 같긴 해요. 서를 쓸 때 거기서는 첫 번째로 국제거래할 때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는 어떤 위험이 존재한다. 다수의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고 위험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위험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도 신용 위험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 위험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들을 한 가지씩 나열을 한 다음에 이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수출 보험이랑 그 다음에 팩토링이랑 포페이팅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서를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보시면 수출 보험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수출 보험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수출 보험 내지는 않았는데 수입 보험이랑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낼 때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수출 보험도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셔가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쫙 나와 있습니다. 보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 시험에 나와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친절하게도 뭐 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용 요건, 거래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출제를 하려고 했다가도 좀 망설였던 게 뭐냐면은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수출보험을 보시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출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처럼 딱 집어가지고 수출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무역보험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단기성이랑 중장기성 보험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라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면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가서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기 수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칠판을 써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변만 먼저 쓰시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수출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고, 거기서 선적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일단은 저는 답안을 작성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작성한 것들을 지금 당장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번 전체에 대한 모범답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쓰시되, 단기성 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7점을 배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가 15점인데, 수출보험 중에서도 단기성 보험에서는 세 가지가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중장기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점수를 좀 더 배점을 했고요. 사실 7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6점을 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만 잘 써주시면 되는 거였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항목별로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되게 뭐 여러 개요도 있고, 이용 절차도 있고, 이용 요건도 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 같은 거 있잖아요. 개념, 개요. 어떤 것인지 의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한 다음에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정도만 언급을 해 주시면 됐었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의의하고 대상 거래가 무엇인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어떤 물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출업자라고만 되어 있었지 어떤 수출업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낸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출업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3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무역금융기관이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각각이 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있어요. 어쨌든 3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뭐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 아니면 제가 뭐 빠른 시일 내에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드릴 테니까, 물론 지금 내용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끝났는데 굳이 내용까지 다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써도 되죠? 네. 크게 봤을 때 바꿀게요. 전이네요. 전이고, 그 다음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사실 되게 많은데 제가 수출업자랑 관련된 것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배점을 할 때는 뭐 8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7점, 8점 또는 6점, 뭐 9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종류도 많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면 대상거래라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결제 기간이 2년을 넘기는, 초과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2년을 넘기지 않는 2년 이내로 하는 것들이 단기성 보험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셨어도 그 기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2년을 넘기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것만 언급을 하셔도 아마 1점 정도는 얻지 않았을까, 1점 내지 0.5점 정도는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못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 있고 마찬가지로 의의하고 대상 거래 정도만 언급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대로 쓰신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아닌가요?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5명 내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국제 팩토링 제도와 포페이팅 제도를 가지고 35점 배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문제를 봤더니,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그 효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대뜸 효용 한계점 쓰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 팩토링이 무엇인지, 그다음 포페이팅이 무엇인지는 언급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일단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앞에 지울게요. 일단은 그 방식별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저는 목차를 구성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요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이라든지 어떤 의의 정도 언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공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업무를 제공해 주는지, 그렇죠. 수출업자라든지 수출업자한테 어떠한 것을 제공해 주는지 간단히 언급을 하시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부분인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용이랑 한계점들을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들 써주셔야 돼요. 정말 알고 있는 걸 싹 다 꺼집어내가지고 진짜 하나로 더 쓰겠다. 같은 표현이라고 한다면 조금 바꿔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셨어야 됩니다. 내용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한계점 같은 경우에도 제시를 한 다음에 물론 여기까지 쓰시면 다 잘 쓰신 건데요. 근데 저라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지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돋보이는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 끝났을 거거든요. 한계점 부분에서. 끝났을 거기 때문에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뭐 깊게 안 들어가고요. 한두 정도로 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언급을 하시면 분명히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써주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팩토링하고 포페이팅을 각각 이렇게 목차를 잡으셔가지고 각각에 대한 개요, 제공 업무, 효용, 한계점 그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대응 방안까지 써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개념 정도 쓰고 바로 효용 들어가서 바로 자세히 써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개요, 제공 업무를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효용이랑 한계점을 최대한 많이 쓰셔야 돼요. 최대한.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물어보는 부분인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두 가지 효용이랑 뭐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간단하게 뭐 한계점 같은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팩토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수출입은행하고 신한은행. 그것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너무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자가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원래라면은 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소구권이 없는 상태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에서는 소구권을 하지 않아요. 행사를 못하지만 신한은행은 소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업자가 봤을 때는 사실 불안한 거죠. 굳이 내가 소구권 주면서까지 팩토링을 써야 되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너무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제한적이고 수가 적기 때문에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무소고 조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수출입은행은 소구권이 없는 상태로 하지만 신한은행은 소구권이 있는 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이 없는 대신에 되게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 거래를 한 것,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업체들을 되게 자세히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넘기는 부분만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한계점이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목적 자체는 수출업자에 뭐 크게 상관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팩터라고 하는 것은 수출 팩터가 있고 수입 팩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은 수입 팩터가 그런 것들 수입자의 신용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뭐 알려주죠. 그거에 따라서 대금 결제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다, 금액을 정해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방식 중에서는 수출 팩터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입 팩터가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출 팩터가 직접 하는 것은 직접 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입 팩터가 하는 것은 간접 조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팩터 자체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장 자체도 잘 조사를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 의뢰를 맡기는 겁니다. 판매편 국가에다 맡겨가지고요, 그런 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무조건적으로 수출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나면은 다 그것은 의뢰를 했던 그 업체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당연히 쓰기도 어렵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모릅니다. 업체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거 잘 몰라요. 수출 팩토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개선방을 쓴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가지고 좀 바꿔서 표현하면 되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 그렇죠.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면 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 이런 간단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수입 팩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 국가에다가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제한을 두고 해야 된다. 뭐 인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뭐 개선 방안 자체가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한계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포페이팅 제도가 있고요. 포페이팅 제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서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뭐 제한적인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 보수적인 뭐 지원 기법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네 번째로는 뭐 인식이라든지 홍보가 아직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타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세 번째 목차를 만드셔가지고요, 상호를 비교하는 부분 한번 언급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봐요. 사실 저는 지금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15점을 배점을 했고요,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도 15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그럼 5점이 남잖아요. 5점 남는 부분들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문제를 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비교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출업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내가 뭘 쓰는 게 더 좋을까라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수출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수출보험을 할까, 아니면은 팩토링 제도를 이용할까, 포페이팅 제도를 이용할까 라는 고민을 당연히 해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포페이팅이랑 그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서 공부하신 거 보면 아시겠지만 둘이 성격이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다 비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다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취재를 오래했던 부분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주의하실 부분들은 비교를 하시는 건 좋은데 정말 간단하게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언급하시려면은 사실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비교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쓰긴 쓰되 간단하게 5점 정도 되는 분량 또는 뭐 7점 정도,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많이 쓰게 되면 10점 정도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점수하고는 좀 많이 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비교해 보세요 라고 문제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비교라는 부분들이 주된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를 잘 보시고 잘 파악을 하시면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시험장 들어가시면 이제 긴장되기 때문에 문제 정확히 보지 않고 내가 아는 부분 나왔다라고 바로 그냥 쓰십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합격자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앞에 내용 잘 쓰시면 사실 시간이 나는 빠르다. 뭐 빨리 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시간이 부족할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선 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에서는 이제 앞서서는 뭐 제가 목차를 따로 만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결 부분에다가 언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개선 방안 정도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던지 아니면 유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좀 유의해서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그 신용위험을 관리했던 방안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보험이랑 포페이팅, 팩토링 이것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닌 부분들 있죠. 신용장 방식이라든지 기타 그런 방식들도 결 부분에서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사실 50점짜리 문제 통해가지고 전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출제자를 의도하는 부분은 이것이었을 거라고 봐요. 크게 봤을 때 국대 상거래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시작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용 위험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출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셨으면은 당연히 점수 잘 나왔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수출 팩터가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수출 보험 같은 경우에 잘 못 썼다고 해도 이번 잘 쓰시면은 거의 뭐 20점 중반에서 30점 초반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1번 쓰신 분들은 정말 잘 나오실 거고요. 거의 뭐 40점대 후반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뭐 20점 중반 정도 아니면 잘 썼다 생각하시면은 30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초반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2번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해상보험이죠. 해상보험 중에서 나왔던 것이 1호입니다. 1호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뭐 위험의 변경에 여러 가지가 있죠. 1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변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항해 변경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죠. 환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호를 딱 집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여기 묻고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1호의 성립 요건, 1호의 효과, 그 다음에 1호의 사유, 그러니까 정당한 1호의 사유라고 하는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 사실 그 개요 같은 걸 써가지고 위험의 변경이라는 것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1호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시든 아니면 1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라고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자세히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세히 쓰시면 안 돼요. 정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00점을 한다면 뭐 0.5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안 써도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죠. 자, 1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제 1호의 성립 요건이라고 나타나게 있는데 저는 3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3점 배점을 했고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1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고 있던 그런 항로를 벗어나서 다른 항로로 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위험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은 보험자는 처음부터 보험을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험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변경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1호가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이 발생했을 때 1호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다음 3번에 보시면 1호 효과라고 제가 목차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3점 정도를 배점을 했고요. 1호가 생겼을 때 과연 이제 보험자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언급을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시면 정당한 1호의 사유라고 해가지고 역시 3점을 배점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개요 같은 경우는 사실 0.5점 내지 1점을 배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하게 3점, 3점, 3점으로 배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1호의 사유 같은 경우에도 원래라면은 1호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어떤 위반이 발생한 건 맞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뭐 계약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MIA 상이죠. 영국 해상보험법 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MIA에 나와 있는 규정을 가지고 같이 언급을 하셨으면 정말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MIA에 나와 있는 규정을 안 쓰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는 데는 뭐 크게 감점되진 않았을 거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MIA 규정을 가지고 쓰신 분들은 훨씬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거의 뭐 9점 이상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용만 쓰신 분들은 뭐 7점대, 6점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항상. 뭘 묻고자 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고 명백하게 영국 해상보험법 상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셔가지고 규정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규정을 잘 쓰는 부분이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의 용도별 기능하고 선화증권과의 차이점 설명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보고 나서 놀랬던 게 뭐냐면은 되게 평이했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운송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많은데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을 평소에 다뤘던 어떤 교수님이 쓰지 않았을까,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기 월간 관세와 무효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거 쓰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네. 이건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같은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꼭 또 하셔야 되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월간 관세와 무효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때 하나 더 말씀드리면 29회 때 선적에 대한 정의, 선적에 대한 뭐 헌정식의 결정 방법,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기준들을 물어본 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월간 관세와 무효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진짜. 정말 표제는 안 틀리고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던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잘 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팁을 드리는 겁니다. 월간 관세와 무효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보니까 그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에는 BL하고 다른 점이 원본이 사실 개념 자체가 원래라면 BL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다 제시가 되어야 되죠. 만약 세 통이 발행됐다고 한다면 세 통 모두가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하나라도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BL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해야지만 물건을 수령해 갈 수가 있어요. 즉 원본이 없으면은 내가 물건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원본 제시할 때는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신용장 같은 경우에도 60BPA 보시면은 전통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도 좀 더 2010에 보시면은 실규칙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운송수의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을 제시할 것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죠. 뭐 다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에어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세 통이 발행되는데 그게 각각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화인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인용이 하나가 있고 수화인용이 하나가 있어요. 각각 다르게 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뭐 처음에 언급을 하셔야 되고요. 원본의 용도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것들을 특성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송화인용이다, 다음에 수화인용이다, 다음 운송인용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선화증권과의 차이점 나와 있는데 앞에서 명백하게 원본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본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본이라는 개념에서 좀 집중하셔가지고 차이점을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에어웨이빌이라는 자체하고 BL이라는 거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중에서도 앞에 보시면 명백하게 원본의 기능을 물어봤기 때문에 둘 다 원본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차이점을 잘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까지 언급하셔도 점수를 뭐 감점 당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쓰는 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같이 쓰더라도 최대한 원본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기능, 그렇죠. BL 원본 같은 경우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쓰시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문제 자체가 좀 평이했었기 때문에 뭐 점수 변별력을 발생하기는 크게 뭐 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아봤자 한 2점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1, 2점에서 2점 정도, 2, 3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송금 결제 방식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송금 결제 방식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저 시험 볼 때도 나왔었어요. 30회 시험 보기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게 5번 문제, 6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사전 송금 방식 중에 그거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TT, MT, 뭐 DD 있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사전 송금 방식, 그다음 사후 송금 방식 각각의 개념과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물어보는 게 있었죠. 송금 결제 방식의 특징과 실무상 가지고 있는 유의점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송금 방식 중에 종류 중에 두 가지가 있는 사전 송금 방식이랑 사후 송금 방식을 가지고 언급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동시지급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COD, CAD도 있지만 그거 말고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하고 있는 TT, MT, 그 다음에 DD라고 하는 거 하고 사후 송금 방식은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청산계정이라는 개념 하고요. 그거 하고 그거 말고도 그냥 지급하는 거 있죠. 송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TT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데 사전에 지급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요. TT로 지급을 하되 지금 당장 그러니까 선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후 지급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개념 나눠가지고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그 얘기보다는 사실은 청산개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가지고 내용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과 실무상 유의점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뭐 송금 방식 뭐 각각 해서 개념하고 어떤 위험 관리 방안들을 언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실무상 봤을 때 제가 그 관세사가 된 지 3년이 좀 넘었는데 실무를 하다 보니까 신용장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10번 통과를 하게 되면은 다 수입 신고를 할 때 결제 방식을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TT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TT가.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전신으로 쏘고 있는 송금 방식 있잖아요. 그게 거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신용장 방식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송금이 실무상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뭐냐면 외국계 회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외국계 본지사 간의 거래를 할 때는 굳이 다른 방식을 할 필요가 없죠. 수수료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언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에 보시면 이제 대외무역법 나와 있고요.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구매확인서의 정의, 다음 발급 절차라고 하는 큰 하나가 있고, 다음에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의 차이점, 세 번째에서는 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 의무화라는 게 나타나 있는데 크게 세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랑 시행령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랑 규정을 물어본 거죠.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2조에 보면은 정의가 나타난 게 있습니다. 구매 확인서라 함은 무엇을 말한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31조에 가서 보시면은 발급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발급 신청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타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발급 그 신청 절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시행령을 말씀드렸는데 시행령 말고 규정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37조에 가서 보시면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로 되게 내용이 많게 나와 있는데 그걸 언급하는 것은 좀 피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를 물어봤고요.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물어봤던 게 정의하고 발급 절차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였어요. 사실 그 내용 자체를 굉장히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행령에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타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만 써주셔도 충분히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규정까지 잘 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시간상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3점을 배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 제2조하고 시행령 31조 각각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확인서와 내부 신용장의 차이점 나타나 있는데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 다 있었을 거예요. 공부하셨던 거 다 있었기 때문에 각각 정리하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뭐 무역 금융 대상 여부라든지 수출 실적 대상 여부, 뭐 발급 한도 및 발급 차수, 그다음에 은행이 보증했는지 유무 이런 걸 가지고도 차이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나는 더 썼다, 나는 다른 거 썼다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더 잘하신 거예요. 더 잘하신 거니까 어쨌든 차이점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보면은 구매 확인서에 전자발급 의무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걸 뭘 말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기존에는 은행에서 구매 확인서를 종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발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7월 달에 바뀌면서 대외무역관리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하면서 이것들을 전자로 발급해라. 즉, 특정한 사이트가 있어요.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특정한 사이트에서 발급 신청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더 간편하죠. 네. 직접 동의 제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첨부해가지고 올리고 그걸 심사한 다음에 괜찮은 것 같으면 발급해주고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 규정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규정 37조에 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 확인 신청서를 전자무역 문서로 작성을 해서 외국한 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트레이드 허브 그걸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구매 확인서를 전자 발급하도록 의무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됐던 이런 내용까지 써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언급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3점으로 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 확인서와 내부 신용사의 차이점만 4점으로 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요약화물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 시행령, 규정을 동시에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법 같은 경우에는 제18조에 가서 보면은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32조에 가서 보시면은 사후에 보고해야 되는 거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본거래 신고 등의 예외 거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규정 7-2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다 나와 있고요. 일단은 보시면 제가 18조를 왜 언급을 했냐면 지금 명백하게 물어보고 있지는 않아요. 되게 명시적으로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보면은 이제 뭐라 나와 있냐면은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하세요로 나와 있지 사실 원칙을 쓰라고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예외적인 것들을 쓸 때는 원칙까지 먼저 언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자본거래 신고 등이라고 하고 있는 그 법 제18조에 나타나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무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라고 써있는 그 부분만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단서가 나와 있어요.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언급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사유는 시행령 32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사후에 보고해야 되는 거래 종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령 32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빼먹지 않고 언급을 해 주셨어야 됐었고요. 점수는 4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자본거래 신고 등의 예외 거래 종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5점을 배점을 했는데 규정 7-2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총 몇 가지가 있냐면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이거를 다 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컨 말씀드릴게요. 다 쓰시는 분도 없을 거고요. 다 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좀 쓰셔가지고 뭐뭐 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중에서 한 3가지, 4가지 써주시면 거의 다 점수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5점 제가 배점을 했는데 5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4개 이상만 써주셨으면 거의 만점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써주셨으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제가 전체 문제별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게 진짜 나 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잘 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출제자가 의도한 부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저는 이제 제가 해석한 걸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이 저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걸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제가 쓴 답안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네. 저번에요. 네. 사단법인마트 이후에 네. 주문금 방식이랑 네. 사업법인 방식에 CL이랑 COD랑 OAD 다 썼는데 그렇게 분류하는 건 틀린 건가요? 사후 송금 방식이요. 사실 COD랑 CAD는 그 사후 송금 방식으로 보기보다는 동시 지급 방식으로 보는 게 더 맞긴 하거든요. 개념 자체는. 왜냐면 서류랑 물품을 가지고 동시에 확인하고 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혹시 같이 그렇게 쓰신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쓰셨어요? 성적 기준으로 보듯이 아니면 네. 진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 그렇게 쓰실 거면은 그걸 언급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송금 방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먼저 언급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사후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걸 언급하셨으면은 일정 부분 점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부분 될 수가 있어요. COD, 사실 그 사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후지급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 다 받고 나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틀렸다라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은 좀 자세하게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념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적용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 계정이라든지 아예 나중에 지급하는 것도 사후 송금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사후, 사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먼저 좀 정확하게 집어가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총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안을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동영상으로만 찍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한번 답안을 만들어 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번에 시험 보신 분도 있지만 시험 보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답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답이 아니면 저는 좀 실력이 없는 거겠지만 네. 어쨌든 시험 끝났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이제 3개월 남았고요. 여러분들 3개월 동안에 충분히 즐기시고 할 거 하시면서 네,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서 혹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요. 네, 여러분들 네. 어쨌든 역실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꼼꼼하게 작성했던 게 유효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수업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무역실무라는 과목은 사실은 당사자별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다 효용이라든지 한계점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사장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있겠죠. 각자 입장이 다 달라요. 사실 무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당사자별로 해가지고 다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답안 작성하실 때 내가 매도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어떻게 뭘 선택을 했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념에서 보신다면은 퍼페이팅이랑 팩토링이 나왔을 때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매도인이라면은 어떤 것들을 더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시면 더 좋은 거겠죠.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해보니까 뭐가 더 좋더라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부분들을 그 뒤에다가 언급해 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좀 비교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